이번에 제가 발표할 주제는 탈중앙화된 개인 신용 대출과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이라는 주제고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과 목적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다음 개인 신용대출 운영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소개해드리고, 개인 신용대출 운영 효율성 분석과 탈중앙화 수준 현황 분석, 그리고 완전한 탈중앙화를 위한 과제 순서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네, 결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이렇게 설정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술 발전이 좀 많이 됐는데, 특히나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리스크 측정 기술이 좀 고도화되면서, 이제 어느 대출 분야에서는 전문가의 각 상황에 대한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도 어떤 알고리즘에 의한 리스크 측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배경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분산 저장 기술이 발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금융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굳이 어떤 한 중앙화된 기관이 독점하지 않고도 어떤 이런 데이터 기반의 리스크 측정이나 대출 뭐 심사 같은 그런 금융 활동들을 네,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이 두 번째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개인도 직접 자금을 운용하면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금융 탈중앙화를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근데 특히나 제가 이번에 초점을 맞출 부분은 여러 금융 분야들 중에서도 이제 대출이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대출이 실제 금융에서 자금이 융통된 가장 말단에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실물 경제에 영향이 가장 크고, 그래서 탈중앙화의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대출이 탈중앙화되는 것이 금융 탈중앙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대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발표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대출 중에서도 개인 신용 대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대출이 아니라 개인 신용 대출을 꼽은 이유는 가장 자동화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운영 과정에서. 자동화율이 높다는 것은 매뉴얼화 혹은 규칙화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규칙화가 가능하다는 뜻은, 그냥 어떤 전문가의 상황에 따른 판단이 없이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 운영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자동화율이 탈중앙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이유는 자동화가 안 된 분야 같은 경우에 탈중앙화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탈중앙화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자동화율이 높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개인신용 대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효율성 관점에서 탈중앙화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탈중앙화는 어떤 가치관에 입각해서 봤을 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운영 효율성이 나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탈중앙화를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탈중앙화를 했을 때 운영 효율성이 기존의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온투업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현행 제도권 금융의 탈중앙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을 한번 같이 보고 남은 탈중앙화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온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제도권 금융 중에서 가장 탈중앙화에 가까운 금융업이라고는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탈중앙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 완전한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여겨지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개인 신용대출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설명드리다가 중간에 질문 있으시거나 하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 신용대출 운영 프로세스를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과정들이 다 탈중앙화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운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고, 운영 프로세스를 설명드린 다음에 이 운영 프로세스에서 현재 있는 비효율이 무엇인지를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운영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려고 하고, 첫 번째로는 이제 모객,
그 심사, 사후 관리 이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개인신용 대출이 운영되는데요. 모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객은 쉽게 말해서 대출자를 모으는 건데 현재는 이 두 가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대부분 온라인 채널의 비중이 아주 높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개인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현재 비교대출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모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핀다나 토스, 카카오페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비교대출 플랫폼 중에 하나고요. 예, 이 과정은 먼저 대출자 플랫폼에서 대출자가 이 비교대출 플랫폼에서 대출 조회를 요청을 하면 이 비교대출 플랫폼이 여기에 입점되어 있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금융사들한테 대출자 정보를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를 한 다음에 금리랑 한도를 플랫폼에 회신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플랫폼이 조건 목록을 대출자들한테 제시해서 대출자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느 금융사에 어떤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지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으로 네, 진행이 되고 현재 대부분의 개인 신용대출이나 혹은 개인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그런 개인 대출들은 이런 비교대출 플랫폼을 중심으로 모객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로는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웹이나 앱에서도 뭐 신청을 하지만 이것은 일부 금융사들에 한해서 보조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이 비교대출 플랫폼이 나오면서 이제는 금융사가 대출자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출자들이 금융사를 선택하는 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구조가. 그래서 금융사들이 금리를 경쟁하게끔 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지점 창구에서 직접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뭐 전화 상담이나 혹은 대출 모집인이라는 개인의 프리랜서들이 개인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서 영업을 해오는, 그래서 수수료를 중간에 받는 그런 모객 채널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 채널들은 개인 대출에 한해서는 잘 사용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사실 개인신용대출 운영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사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신용평가 모형을 통해서 대출자의 신용도를 수치화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수치화된 신용도를 바탕으로 이 사람을 승인할지 말지, 그리고 금리는 얼마로 줄지, 한도는 얼마나 줄지를 판단하는 단계가 두 번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대출자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조회해 와야 하는데요. 이 정보는 금융사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카드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내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용대출 심사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들은 정보 기관들에 집중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 나이스, KCB 이 두 곳이 이제 신용평가사라고 하는 대표적인 두 곳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대부분의 대출자들의 신용 평가 정보들을 다 들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신용 점수를 자체적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 두 기관에서 얻는 데이터가 가장 핵심적으로 심사에 사용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신용정보원이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기업이나 이런 곳들에서 그 대출자의 소득이나 부채 이런 데이터들을 모두 다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혹시 그 정보를 넘기는 그 시스템이 유료화가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무료인가요?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JP 모건에서는 그 기본 원래 기존 핀테크한테 정보를 이제 옮기는 그 고객 정보를 옮기는 과정이 무료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피를 임포스한다라는 게 뉴스에 나와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드려요. 이게, 기본적으로 정보를 받는데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예를 들면 이 온투업 같은 최신 핀테크 금융사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피를 좀 면제해 주거나 할인해 주는 그런 정책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또 그렇지만도 않고, 근데 여전히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정보기관 입장에서 어떤 금융기관이냐에 따라서 피를 다르게 책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거대한 규모의
금융기관한테는 좀 많이 책정을 하고, 좀 영세한 그런 곳들에게는 좀 다른, 네, 좀 작은 그런 저렴하게 네, 하는 그런 가격 정책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왕 잠깐 멈춘 김에 하나만 네네네. 더 질문. 네. 그러니까 저는 이쪽에 전문 분야는 아닌데 그 크레딧 모형, 그러니까 그 신용평가 모형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은행에서 최초로 머신러닝을 실용화했던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이렇게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딥 뉴럴 네트워크 이런 거를 되게 일찌감치부터 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은 데이터가 깨끗하니까. 근데 뭐 이런 거 그 밑에 써주셨는데 혹시 뭐 이게 한국에서 적용되는 사례들이나 뭐 이런 걸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거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네. 한국에서도 사실 현재는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이 모형을 개발하는 역량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신용평가사, 나이스나 KCB 같은 곳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주로 나이스 KCB가 컨설팅의 형태로 금융기관에 모형을 제공하거나, 혹은 일부 특히나 이제 카드사 같은 그런 금융기관은 어느 정도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랜덤 포레스트 같은 이런 머신러닝 기법들, 그리고 요즘에는 머신러닝이랑 같이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것도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용평가라는 게 테이블, 표형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 사람이 연체를 일으킬 것인가 안 일으킬 것인가를 분류하는 테이블형 데이터 이진 분류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에 특화된 알고리즘이 현재 머신러닝, 딥러닝에 좀 여러 몇 개가 있는데 여기다 이걸 좀 써놨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른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요즘 딥러닝이 많이 초점을 맞춰지고 있는데 이 테이블형 이진 분류 문제에 있어서는 머신러닝 기법이 여전히 사실 딥러닝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디시전 트리 기반 그레디언트 부스팅 디시전 트리나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것이 머신러닝에서는 가장 좀 성능이 좋은 것이라고 네, 알려져 있고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 MLP 같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그런 네트워크 구조가 좀 효율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왕 질문한 거 한 번만 더 아, 질문드릴게요. 네네네. 조금 약간 이거 개발적인 건데 신용 대출이라고 했을 때 지금 성민님이 오늘 커버하시는 거나 혹은 한국의 뭔가 신용 평가라고 했을 때 그 신용 대출이라 함은 뭔가 막 집 그 몰기지 대출, 그러니까 뭐 전세자금 대출 뭐 뭐죠 또 주담대 뭐 이런 게 아니라 개인의 신용을 기반으로 한 막 그런 것만 말하는 거죠. 막 몇천만 원 수준의 뭐 카드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네, 그거를 약간 데피니션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거고, 나이스랑 케이크 아, 협의업인 거죠. 우선은 그 말씀하신 게 맞고요. 담보가 없는 무담보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 정보로만 평가를 해서 심사에 반영이 되는 그런 것이고, 한도는 당연히 뭐 몇천만 원 수준이 주라고 봐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나이스랑 KCB는 사기업이고, 나머지 신용정보원 등등은 공기업이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용 점수가 결국에는 신용도를 수치화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용 점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범용 12점수라는 신용 점수는 소위 말해 그냥 누구나 뭐 토스 같은 데서 조회할 수 있는 나의 신용 점수 몇 점이지 하는 거고, 이 점수는 나이스나 KCB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 심사할 때도 이 범용 12점수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융사 자체 모형이 쓰이는데 이 금융사 자체 모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신용평가사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물론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는 그런 것도 많이 생기고 있긴 한데 그래서 그 모형이 공급되는 경로는
신용평가사의 기성 모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컨설팅 형태로, 뭐, 이제 몇 억씩 주고, 뭐 2년에 한 번씩 새롭게 맞춤형 모형을 제공받는 그런 네, 공급 방식. 그리고 이런 컨설팅을 받으면, 그 다음 제가 바로 말씀드릴 승인 전략도 같이 컨설팅을 해줘요. 이 신용평가사들이. 네, 그런 방식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금융사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나 평가하기 위한 이 신용평가 정보들은 나이스나 KCB 같은 신용평가사에서 데이터를 구매를 해서 머신러닝이나 이런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개발을 합니다. 네, 이런 크게 세 가지의 모형 공급 경로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승인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신용도를 수치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을 실제로 대출을 실행해 줄지 말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전략인데 여기서는 사실 금융사 관점에서의 재무적인 전략이 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사가 뭐 올해 실행을 좀 더 많이 대출 규모를 좀 더 늘리고 싶은지 아니면 좀 줄이고 싶은지 이 줄인다는 거는 대출을 좀 덜 하면서 연체율을 좀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허용 연체율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기대 수익률은 몇 퍼센트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대출 상품들을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상품들 같은 경우도 상품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개인 신용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뭐 직장인 고소득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개인 신용 대출도 있고 뭐 주부 대상으로 하는 개인 신용 대출 등등의 상품 구성에 따라서 또 이런 전략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각 대출 상품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두면 이거에 맞는 승인 전략을 실제로 구현을 해내는데요. 첫 번째로 신용 점수와 등급 기반으로 컷오프라고 부르는데 몇 점 이상만 받아들이겠다.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신용 점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몇 점 이상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매트릭스로 이렇게 두 개라고 한다면 X축, Y축 펼쳐서 뭐 A 점수는 500점 이상이면서 B 점수는 뭐 700점 이상, 뭐 600, 800, 뭐 900, 뭐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컷오프를 계산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컷오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내부 전략 기반으로 룰 필터링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규칙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23세 미만은 대출을 안 나가게 한다던가 하는 그런 아주 하드한 그런 필터링 조건들을 추가적으로 거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다 통과가 되면 이제 이 사람한테 대출을 주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금리와 한도를 결정을 하는데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신용 점수별로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등급은 뭐 몇 점은 몇 퍼센트, 몇 점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대출 상품마다 설계가 돼 있고 여기에다 조달 금리도 고려가 돼서 최종적으로 대출자가 얼마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을 하고요. 한도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어떤 개인별 DSR이나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해서 최대 얼마까지 나갈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그 전에 사기 탐지 시스템도 거치게 되는데, 이거는 신용도와 별개로 이게 사기 대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보통은 신용평가사가 이 사기 탐지 시스템을 서비스의 형태로 금융기관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 대출이라든지 뭐 중복 대출 같은 것들의 신호가 감지된다를 이제 항목화해서 금융기관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온라인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중복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더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루에 뭐 5개 정도 하고 이게 대출이 최종적으로 실행되기 전까지는 신용평가사에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대출이 받았다는 사실이 그래서 실행이 최종적으로 되기 전에 여러 개를 신청을 해버려서 내가 대출 받은 이력이 없는 것처럼 하고 더 많이 대출을 받는 그런 것인데 최근에 이제 비교 대출 플랫폼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중복 대출 리스크가 급증하고 이거를 잡는 사기 탐지 서비스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심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대출이 실행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이 하는 운영 업무는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는 결국에 목표는
대출이 잘 상환되도록 하는 것이고,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업무가 있는데, 하나는 추심입니다. 안 갚은 사람한테 대출을 갚으라고 하는 것이고, 대출, 네. 보통 이제 문자, 콜센터 내용 증명 같은 여러 형태, 여러 매체로 추심을 진행을 하는데요. 금융기관 내부에 추심 전담 팀이 있거나 아니면 외부 추심 업체한테 위탁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추심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채권 관리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 채권들을 특정 규칙에 의해서 이 대출은 회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 부실 채권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식된 부실 채권들은 보통은 이런 부실 채권 전문 매입 업체한테 매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회생, 파산, 신용회복 같은 경우에는 대출자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채무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대표적인 케이스가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을 금융기관 입장에서 통지를 받으면 해당 절차에 따른 추심 중지를 하거나 아니면 채권을 아예 손실로 처리하는 그런 제각하는 그런 처리들을 사후관리로 진행하고 이런 업무들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요렇게 이제 개인신용대출 운영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따가 제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효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소위 P2P 금융이라고 불리는데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2020년 8월에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법이 시행이 되면서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이 됐고요. 이 구조를 설명드리면 일단 투자자와 대출자 그리고 중간에 온투사 이 세 가지 주체가 있는데 각각의 권리 관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는 돈을 운용하고 싶은 사람이고요. 대출자는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인데 온투사와 대출자의 권리 관계는 일반적인 채권 채무 관계와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대출자에 대한 대출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투사에 대한 원리금 수취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 원리금 수취권이 좀 이 법에 새롭게 정의된 권리 관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출 채권과 좀 다릅니다. 얼개는 비슷한데 대출 상환금을 투자 비율대로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대출 채권이랑 비슷한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자는 대출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추심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채권자의 권한이 없고요.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 대출 채권처럼 양수도가 가능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온투업에서 이 양수도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이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자산이 유동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이게 또 하나의 그 온투업 투자 장벽으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치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투업은 현금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예치 기관이라는 곳에 신탁을 하거나 예치를 하는데 예치 기관은 그냥 은행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 의사결정을 하면 이 투자자의 돈이 온투사에게 가는 게 아니라 예치 기관으로 그 투자 금액만큼 입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금이 다 모이면 온투사가 예치기관에 대출 실행을 요청을 하고 그러면 예치기관이 그 모인 투자금을 대출자에게 송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출자가 상환하면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죠. 네. 네. 그 다음에 대출자가 상환을 하게 되면 예치기관이 수취해서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분배해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취급 대출 상품 유형은 되게 다양하고요. 아까 제가 초점 맞추었던 개인 신용 대출은 물론이고, 개인이나 법인의 부동산 담보 대출, 그다음에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부동산 PF, 법인 신용, 매출채권 담보 같은 어떤 유형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대출 상품을 다 취급할 수 있고요. 그런데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온투업에 투자하는 투자자 유형마다 좀 제공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특히나 온투업이 특이한 점은 법에 여신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로 여신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때 여신금융기관은 그냥 대부분의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캐피탈사, 카드사 모든 곳이 온투업을 통해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먼저 비금융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나 일반 법인 투자자는 왜 온투업에 투자를 하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재무관리 목적이죠. 그런데 대체 투자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주식이나 그런 투자처가 아닌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대체 투자를 할 수 있고 이 온투업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유형별로 운용 기간이나 수익률이나 리스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가 설정한 운용 기간, 수익률, 리스크에 맞게끔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하나의 가치고 기존 다른 투자와 조금 다른 점은 대출자의 정보를 확인하여 개별 건에 대해 직접 투자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 운용사가 자금 집행 대상을 결정하는데요. 물론 어느 테마의 펀드인지를 알고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내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집행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판단할 수 없다는 건 리스크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인데 온투업 같은 경우는 이 돈이 실제로 어디에 집행되는지를 알고 그 사람이 누군지 대출자의 정보를 온투업이 제공하는 수준에서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리스크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하나의 가치고 마지막으로 개인 신용 대출의 경우에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좀 통계적으로 변동성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용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금융사가 수익을 얻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소액을 여러 대출자에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점은 네, 기존의 이제 비금융기관에서 얻기 어려웠던 그런 가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신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이것은 사실은 어떤 재무관리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원래 이들은 본인이 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신이 대출인데 이 여신 업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투사를 통해서 대출을 일으키는 이유는 아웃소싱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는 크게는 본인들이 취급하는 핵심 상품 외에 어떤 니치한 대출, 니치한 세그먼트를 대상으로 한 대출에 그냥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좀 큰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 좀 영세한 저축은행이나 이런 곳은 본인이 리스크를 측정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들 스스로가. 그래서 온투사를 통해서 그 온투사의 특화 모형, 그리고 운영 자동화를 통한 좀 수익성이나 연체율 관리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온투사를 통해서 대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네, 온투업의 네, 특이점이자 각 투자자별 가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운영 효율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투업을 떠나서 그냥 기존 금융권에 이 가지고 있는 현 금융 시스템에 어떤 비율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산 체계가 중복된다는 점이 가장 큰데요. 특히 이 개인 신용 대출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개인 신용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수는 수백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저축은행만 해도 거의 100곳 가까이 되고 카드사, 은행, 캐피탈사, 대부분 보험사도 개인 신용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각 금융 업체마다 이 똑같은 개인 신용 대출이라는 운영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 체계가 각자 다 개발이 되고 있고 이걸 유지보수하는 그런 기술 인력이 있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웃소싱 SI 업체를 통한 것도 있는데 뭐 어찌 됐건 똑같은 기능을 여러 번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좀 비율이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심사를 위한 데이터 거래가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스 KCB 말씀드렸지만 이 두 곳에 더해서 뭐 서울신용평가나 기타 등등 신용평가사가 여러 개인데 각 신용평가사들이 비슷한 그런 신용 정보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는데 비용을 당연히 들이고 있고 금융사 입장에서도 한 곳만 쓰기가 좀 그래서 나이스에도 데이터를 받고 KCB로부터도 데이터를 받고 하면서 이중 지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금융사는 둘 다 받는데 자기네들만 뭐 나이스만 쓰면은 뭐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일 소지가 있으니까 여러 정보기관에게서 데이터를 다 거래를 하는데 이런 상황이 사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다중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고 이 데이터라는 하나의 객체를 중점으로 봤을 때도 똑같은 데이터가 여러 주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비효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신용평가 모형의 효율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용평가 모형도 여러 번 개발됩니다. 근데 사실 개인 신용대출은 물론 각 금융사별로 타겟하는 대출자 세그먼트와 다르고, 그 금융사 내부의 금융 상품들이 여러 개인 건 맞지만, 사실은 큰 성능 격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 여러 개 개발되는 각각의 모형들이. 그래서 좀 중복 투자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효율적으로 성능 좋은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방안이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중간에 신용평가사가 컨설팅의 형태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큰 수익을 얻어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신용평가 모형 자체가 개발되는데 비율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조금 관심, 네. 그냥 시간 체크 때문에 한 5분 정도 안에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온투업의 효율이랑 비율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뭐 온투업이 들어와서 좀 더 효율적이게 된 부분은 아무래도 온투업 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업무 자동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업무 자동화를 좀 다른 기존 금융기관에 비해 많이 해뒀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고 특화 신용평가 모형에 집중을 해서 중금리나 심파일러 같이 좀 기존 금융기관들이 취급하지 않던 신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관점에서 의의가 있는데요. 여전히 이 온투업이라는 것도 하나의 중앙화된 기관이 중간에 더 추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여신금융기관의 아웃소싱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비효율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온투사와 여신금융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 연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비효율. 그리고 여신금융기관이 온투사를 통해 취급한 대출도 공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업무 또한 온투사와 중복되는 그런 업무적 비효율이고 예치기관을 이용하는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도 비효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금융을 하면 그럼 어떤 효율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복되는 전산 체계가 단일 개발되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더 효율적일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체인, 오프체인 간의 그런 데이터 연동이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 대출에 대한 거래나 신용평가 정보들을 좀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분산 저장을 해서 중복 관리할 필요가 없고 신용평가 모형도 각 개인 주체들이 각자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오픈마켓을 통해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효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신용평가 모형을 여러 번 개발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 거래 및 컨설팅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그런 잠재적인 효율이 있습니다. 네, 이제 비효율적인 부분은 역시나 이제 뭐 가스비 같은 거래 수수료가 있고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온체인과 오프체인의 데이터 저장을 어떻게 잘 분산해서 연동을 해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탈중앙화 수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 탈중앙화된 측면, 온투업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탈중앙화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투자자가 건별 의사결정을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 돈이 누구에게 집행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대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개인이 대출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점과 예치기관이 투자금을 분리 보관해서 자금 안전성이 강화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중앙화된 부분은 투자금 집행 회수를 온투자 예치기관이 다 통제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투자금이 투자자에서 대출자로 직접 이동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중앙화된 기관을 한번 거친다라는 점이 하나고 두 번째로 데이터 소유권입니다. 대출자 정보를 온투사가 제공하기는 하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투사가 대출자를 신용평가할 때 사용되는 수많은 데이터들에 비해서 투자자는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리스크 측정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중앙화가 정존돼 있고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의사결정에 투자자의 참여가 좀 제한됩니다. 채권 매각이나 뭐 이런 사후관리 절차를 진행할 때 투자자의 동의를 받긴 하나 이 뭐 매입 업체가 누구인지 선정하거나 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온투사가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여전히 중앙화가 잔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냥 큰 아주 개략적인 방향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탈중앙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돼야 하는 것이 이 투자금에 대한 문제, 그 데이터에 대한 문제, 그 운영 업무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제 또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 간의 현금의 이동 혹은 자산의 이동이 직접 이루어져야 하고 중간에 중앙화된 기관이 없어야 한다라는 점이고 이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고 한 두 번째는 이제 원리금 자동 분배 어떤 뭐 여러 N대 1 대출이 일어난다 한다면 그런 업무들을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걸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방향이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출자의 신용 정보나 상환 기록 같은 것을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는데 다만 뭐 개인 정보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거여야 되기 때문에 뭐 SBT 같은 그런 기술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운영 업무 같은 경우에는 신용평가 모형이나 승인 전략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켓플레이스 형태로 공개 경쟁 및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서 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투자자가 직접 전략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이 하나고 또 하나는 어떤 대출 채권을 양수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서 사후 관리에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통계적으로 책정된 가격에 의해 거래될 수 있는 형태로 한다면 이런 아까 설명드렸던 개인 신용대체의 운영 업무 또한 개인이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탈중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방향이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개인 신용대출의 탈중앙화는 운영 비용의 감소와 투자자의 리스크 측정 및 관리 권한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로 온투업이라는 현행 제도권 금융은 부분 탈중앙화를 실현했는데 완전한 탈중앙화를 위해서는 투자금과 데이터 운영의 삼축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